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탄광과 농장으로 탄원한 제대 군인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각 지역으로 떠난 청년들의 사상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북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 우리에게 생소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통해 북의 주택 정책을 들여다봅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요리하기 간단하면서도 영양에도 좋은 닭고기 토마토 볶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립니다. 봄은 우둔하고 여우는 교활하다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동물들의 습성을 통해 생겨난 재밌는 표현 알아보시죠.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기억술 교육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거머쥔 백일수 선수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수도 평양에 살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 갔다는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온 제대 군인들이 또다시 농장, 탄광에 탄원해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북은 군 복무기간이 10년이나 되지요. 20대 젊은 청춘의 시절을 군대에서 보낸 만큼 이제 편한 인생을 찾을 법도 한데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는 걸까요? 사회 전반에 흐르는 집단주의가 그 힘일 텐데요.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당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나가 비약과 혁신의 거저기를 이뤄온 전세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애국 청년들의 대우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선교구역의 청년동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의 청년동맹원들 속에서 날로 탄원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보의 성스러운 처사에 섰던 제대군인 동무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대군인들인 백승전, 림셔신 동무들이 구장지구 탄광윤합기업사 사련시 미공농장으로 탄원하였습니다. 저는 군사업무 시절 수도 평양의 불발굴 거리를 부려보면서 처소를 지켜왔습니다. 어젯날에는 혁명의 군복을 입고 수도의 밝은 불빛을 지켜왔다면 오늘은 석탄전선에서 저옥의 불빛, 사회주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경례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탄원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일을 잘해. 청년 탄원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라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칠 굳은 맹세를 다지며 새로운 차소로 떠났습니다. 집 떠나 멀리 난생 처음 하는 일을 하게 된 탄원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복지 또는 직업교육 등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일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새 일꾼들의 사상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북의 모든 일터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혁명을 전진시키는 일로 보니까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춘의 열정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연합기업소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이 맡은 혁명 처소에서 애국 청년들로서의 감 높은 용의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당제 8차 대 이후 우리 연합기업소로는 정말 꿀꿀한 수십 명의 청년들이 탄원해 왔습니다.
그 이들 모두가 자기들의 훌륭한 결심이 변함없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들이 맡은 처소마다에서 위훈의 창조자들로 감 높은 청춘의 영예를 빛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역서계실 참관을 통하여 우리 김철에 새겨진 당의 응답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강철로 당을 보여온 전세대 김철 노동계급들의 녹가 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 모두가 새세대 김철 노동계급이라는 긍지와 자각을 안고 분발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던 전하의 나날 전시 강철 생산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우리 김철의 첫 공화국 영웅인 이기수왕씨의 그 위훈다. 그 영웅적 희생은 우리 새세대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에서 맡겨준 혁명 처소에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을 묻어갈 애국의 마음을 안고 탄원생들은 기업소 주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된 연포 온실농장 기억하시죠? 대규모 온실농장과 함께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과 주민들을 위한 주택단지도 건설됐습니다. 얼마 전 그 단지에 주민들의 새집들이 입주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연포 온실농장이 야심찬 구상으로 세워진 만큼 입주민들의 감회나 결심도 남다를 것 같군요. 연포 온실농장뿐 아니라 북전역의 농촌 살림집이며 경루동 다락식 주택이며 새로운 집들 들어설 때마다 입주 모임이 아주 떠들썩한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집 선물 받는 걸까? 그러면 집주인이 되는 건가? 월세는 내려나? 혹은 이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사는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북의 살림집 이용 정책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입주 모임을 진행한 연포 온실농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동해기슭의 사회주의 리상촌이 넘치는 인민의 기쁨. 사회주의 농촌 문명의 본보기로 일도선 연포 온실농장 마을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당중앙의 웅비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 농촌진흥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속에 동해기슭의 연포 온실농장 마을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대규모 남새 생산 기지에 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 실체로 솟구쳐 오른 연포 온실농장 마을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과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 리상촌입니다. 세계 굴지의 현대적인 대온실농장과 어울리게 다양하고 특색 있게 설계된 처녀 세대의 살림집들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 편의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농장도시 우리식의 농촌문화주택지구가 형성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명의 별천지에서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건설한 연포 온실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20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농촌경위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 건설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하는 연포 온실농장 종업원들과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식 농촌 문명 창조의 거점으로 희한하게 솟아난 연포 온실농장의 준공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농장 마을의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게 된 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 사랑의 순관뜻이 안아온 또 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끌어본지는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꿈 같은 행복을 받아하는 주민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흥겨운 춤팔이 펼쳐졌습니다. 리온포 지구가 생겨 처음 보는 희한한 별천지의 호화주택으로 축복 속에 들어서는 집주인들.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일꾼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 당에 대한 열화 같은 hun모의 정이 한껏 어려 있었습니다. 도의 일꾼들과 건설에 참가한 부대 지휘관들이 새 집에 입사하는 집주인들을 축하해주고 생활용품도 안겨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림집에 입사하는 리온포 온실 농장 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잊지 않고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실천으로 받드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도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치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시기에 리온포 온실 농장 마을에 펼쳐진 새집들이 경사는 인민이 터치는 노동당 만세 소리와 더불어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천만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네, 연포온실농장 살림집 입주 모임 보고 왔습니다. 집집마다 어쩜 같은 모양의 건물이 없고 다 각양각색으로 지었을지 참 신통한데요. 저는 그 집들 중에 빨간색 지붕, 단층 주택 참 마음에 들던데 이 입주할 때 자기 취향 따라서 집을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도리어 이제 가장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서 몇 평형이냐 또는 그 몇 칸, 방이 몇 칸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관심사는 방 칸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넓은 단층 주택인 경우에는 몸이 좀 불편한 영예 군인들 이들에게 먼저 우선 배정된다고 하죠. 네, 나름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입주 모임 뉴스 보다 보면 매번 등장하는 게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에요. 줄 서서 이렇게 받아가던데 그러면 살림집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거잖아요. 저 여기에 살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오케이, 살아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제도인 건지 또 허가를 하는 데에는 기준이나 원칙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살림집 배정 신청 이후에 해당 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민위원회가 그 일을 담당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이제 기업소나 협동농장이 에서 집을 짓는 살림집 경우에는 그 기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때 발급하는 서류가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누구나에게나 다 공평하게 집을 제공할 줄 알았는데 허가 절차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집 없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 북의 인민이 살림집을 이용하려면 근로자 신분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가 서류를 보면은 거기에 개인정보 항목이 있는데 그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 그리고 직위가 뭔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허가 주체가 인민위원회거나 또는 기업소거나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택을, 살림집을 이용하려면 노동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군요. 네, 국가가 살림집 제공 의무를 성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겠죠.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림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좀 이쯤 돼서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경루동에 엄청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럼 저도 거기에 신청하고 선생님도 신청하고 내 친구도 다 신청을 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청이 몰렸을 때
누구는 허가해주고 누구는 허가 안 해주고 이런 배정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준, 원칙 있을까요? 물론 있죠. 2011년도 산림지법이 수정 보충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들어가는 순서, 그러니까 입주하는 순서가 5가지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입주자의 가장 우선 원칙은 혁명열사, 애국열사, 또 전사자, 사회주의 영웅 공로자, 노력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 기술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이 우선 배정한다가 1번으로 나와 있고요. 네. 2번이 이제 격오지 근로자. 아무래도 뚝 떨어져 사는 분들은 그분들부터 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들이 네. 있을 비 것이고. 피해로 집이 다 무너지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빨리 지정 순서대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집을 허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들었으면 가장 먼저 입주를 한다. 그 외에도 쭉 보면은 이제 가족의 수, 근로 조건, 그가 사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입주 배정을 한다라고 이제 원칙을 정하고 있지요. 네. 예, 그리고요. 협동조합 산림집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 배정하겠지요. 우리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과학자, 연구자, 또 교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집 제공하는 건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뭐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먼저 배정한다, 이재민을 먼저 배정한다 이런 원칙은 누가 들어도 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좋은 집 배정권을 놓고 피 튀기는 경쟁은 없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주택하면 떠오르는 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산 증식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대한 그 사고가 있는데 북은요 식량과 더불어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 생활 수단이거든요. 주택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면에서 이게 투자의 개념도 아니고 또 재산의 개념으로 사고하기는 좀 약하죠. 네. 근데 대신에 최근에 이제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순서의 문제라든지 입주 조건 이런 걸 둘러싸고 약간의 경쟁 내지는 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어쨌든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 없는 서러움이 크다거나 혹은 노숙자가 넘쳐난다거나 이런 게 없을 거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북은 무상 주택 공급률 100%를 자랑하니까요. 주택 공급률이 100%나 된다고요? 지금 근데 농촌마다 산림집 건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평양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으로 5만 세대나 짓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함경남도 검덕주고 2만 5천 세대 또 짓겠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만 세대 새로 지었다고 공식도 발표도 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인데 왜 그렇게 계속 집을 짓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보도 볼 때마다 산림집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재건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을 테니까 집들이 많이 낙후된 집이 많을 거고 새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을 터이니까요. 이제 좀 이 아파트들을 곳곳에 새롭게 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북은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 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삼지연시가 새롭게 또 건설됐잖아요.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이상촌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모든 농촌들을 여기에 본보기로 삼아서 삼지연처럼 예쁘게 꾸며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수년쯤 지나면 북 전체가 아주 몰라보게 변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럼 지금 농촌마다 짓고 있는 새 산림집 흐름은 삼지연을 따라서 저 본보기처럼 이상촌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요. 지금 그런 새 집들이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남쪽 언론에서는 북에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뭐 거래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돈을 좀 번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네. 돈주라고 해요. 돈주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아무래도 좀 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서 장마당 등지에서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국책 사업으로 지을 때 그 돈들이 좀 이렇게 투자되어지고 대신에 입주권을 좀 또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사고 판다라는 이제 소문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자면 부동산이 형성되는 거랑 좀 다른 결로 봐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생겼다. 하긴 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서 배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아, 그럼요. 공식적으로 따지면은 국가 소유잖아요. 주택 국가 소유고 사람들은 이제 이용권만을 갖는 것인데요. 그게 공식적인 보도를 들여다봐도 무슨 매매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보도 소식은 없습니다. 이용권 얘기하셔서 또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내가 경로동에 제일 좋은 집에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법률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사고 팔 수는 없죠. 그러면 내가 가진 이용권과 네가 가진 이용권을 서로 교환하는 거. 그런 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신고하고 교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례비를 주고받는 경우도 좀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말 그대로 살림집 이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니까 서로 매매하는 건 불법이고 교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 주체도 건설 주관 기관이나 또는 기업소로 한정되어 있고요. 개인이 신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전세 월세 개념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전월세 개념보다는 주택 사용료 개념이 있죠. 그럼 뭐 물세라든지 전기세 또는 뭐 관리비 이런 거는 사용한 만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야, 오늘 이렇게 북의 살림집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보니까요. 참 당연한 상식인데도 북은 모든 게 우리랑 다를 거다. 그런 막연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주택 문제는 좀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고민 중 하나지요. 풍족하진 않으나 무상주택 공급률 100%라고 하니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맛도 건강에도 좋은 음식 비법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에 익혀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북에서는 닭고기와 토마토를 함께 볶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닭고기 토마토 볶음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배워보시죠.
음식 소개에 영양가 높고 만문하면서도 감칠맛이 있는 닭고기 도마도 볶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문하다라는 말이 참 생소하시죠? 저도 북의 표현인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만만하다라는 뜻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기에 만만하다, 쉽다 그런 뜻으로 북에서도 쓰는 걸까요? 북에서는 마찬가지로 만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키 작은 친구라고 만문하게 보지 말라. 뭐 그렇게요. 그런데 그 뜻 말고도 부드럽고 연하다라는 뜻도 함께 쓰인답니다. 그러니 닭고기 도마도 볶음이 만문하다는 건 먹기에 부드럽고 연하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먹기 좋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겠지요. 네. 시작은 요리 비결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조선말 나들이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우리말 표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 남흉 볼 때 아우 저 미련곰탱이 또는 저거 하는 짓이 꼭 여우짓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쓸까요? 예, 곰처럼 우둔하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렇게 동물이나 사물에 빗댄 표현을 형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곰은 우둔하고 여우는 교활할까요? 동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왜 생겨났는지, 왜 남과 북은 여전히 같은 표현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예, 검입니다. 야, 박제품인데 그 실제 살아있는 검처럼 생동하죠. 얼마나 우람찬지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잘생긴 검을 우둔하다 이런 표현에 비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검의 생활 습성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는지. 예, 그럼 우리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봅시다. 할아버지, 보리가을을 언제 시작하나요? 보리가을? 오늘은 시작해야지. 야, 좋구나. 정말. 보리밭을 잘 지켜야 한다. 예, 알겠어요. 뭐야? 아니, 저놈이? 뭐야? 딱. 할아버지가 땀 흘려 가꾼 보리를 탕쳐? 여름! 아니, 꼬마! 보리밭에 숨기면 어떻게 하니? 그만둬! 예, 자기를 살려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제 딴에는 애쓴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만 주는 곰의 행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곰이 매우 우둔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보통 200 내지 500kg까지 나가는 큰 몸집에 어울리게 곰은 행동까지도 매우 느립니다. 밖으로부터 위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큰 몸을 엉기적거리며 매우 느릿느릿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거나 모기를 쫓아갈 때는 쏜살같이 나무숲을 헤치고 달려갑니다. 우둔하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곰 앞에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요게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단숨에 밀어내야지. 보십시오. 곰은 바위를 들어 제끼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좀 애들어가는 편이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닐까요?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이렇게 힘을 뽑으면 모기는 언제 따라가 잡겠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우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개울에서 가재잡이를 하는 행동을 봅시다. 무작정 맞다달린 방향에서 바위를 냅다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위 밑에 숨어있던 가재들이 기어나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가재들이 다 어디로 갔어? 아까운 힘만 소비했구나. 정말 맹랑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곰은 주로 큰 짐승을 잡아먹지만 그런 모기가 생기지 않으면 작은 새알, 지어는 딱장벌레까지도 먹으며 그것도 없을 때에는 산열매를 따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추운 겨울을 무난히 나기 위해서 가을에 주로 많이 먹는데 살가죽 밑에 기름층이 매우 두터워질 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이때면 얼마나 많은 기름층이 튀었는지 무거워진 몸으로 나무에 올라가 산열매를 따먹다가 쿵 떨어져도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곰이 겨울나이 준비가 잘 되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떨어져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게 살을 찌우는 이런 행동도 사람들에게는 우둔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활 습성은 우둔하고 미련한 행동에 비유돼서 곰처럼 우둔하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또 잡았다! 그렇지, 이때다. 으이차! 이야, 정말 큰데? 저놈. 룰룰룰룰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누가 내 고기를 훔쳐갔는지 모르겠니?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 참 이상한데. 어? 아니. 아이고, 맛있다. 어? 저놈을 어떻게 없애친다? 그렇지. 저 썩은 나무를 가지러 가서 다리를 바꿔놓자. 그러면 내 몸은 가벼워서 이롭지만 곰놈은 무거우니까 풍덩. 됐다. 그렇게 되면 저 곰놈의 창고는 내 거지. 야, 정말 곰이 우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작은 이 여우에게도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이 여우를 좀 보십시오. 교묘한 수단을 써서 자기보다 몇 곱절이나 힘이 센 곰을 여러 번이나 걸탕먹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여우의 생활 습성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여우는 낮에는 대체로 굴 안에서 자는데
그 굴을 자기가 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도 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소리 굴의 입구를 헤치고 굴 속에다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고 욕스러워. 아이고, 빨리 굴에서 나가자고. 이제야 이 굴이 내 것이 됐구나. 이렇게 여우는 오소리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눈앞에서 두 마리의 족제비가 꽁알을 놓고 서로 제가 먹겠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족제비가 싸우는 사이에 꽁알을 덮치지 않고 그 무엇인가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알이 근심스러워 멀리 떠나지 못한 암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 여우는 이 암꽁을 기다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암꽁을 통째로 잡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눈앞에 꽁알만을 보고 다툴 때 이렇게 여우는 그 뒤에 꽁을 노렸던 것입니다. 모기를 먹다가 남으면 다른 짐승들에게 떼우지 않으려고 땅에 묻는데 이때도 앞발로 땅을 파고 모기를 놓은 다음 흙을 씌우고 톡에 있는 털로 살살 문대놔서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우는 남은 모기를 여러 조각을 내서 각이 한 방향에 묻습니다. 모두 한 곳에 묻었다가 혹시 다른 짐승들에게 발견되면 통째로 떼울까 봐서입니다. 간특한 여우는 사냥꾼을 감쪽같이 속이는 재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총에 빗맞고도 죽은 듯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어린 사냥꾼은 진짜 죽은 줄 알고 묵지도 않고 그냥 메고와 놔두었다가 그만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는 위급하면 갑자기 죽은 듯이 넘어져 상대방의 마음을 늦추어 놓고 달아나 버리는 재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신 그 여우의 생활 습성들은 정말 다른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활하고 요사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 작품이나 생활에서 교활하고 변덕스러우며 요사한 그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 여우에 비유했고 그것은 곧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런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 형상적 표현을 어떤 때 써야 하는지 잘 알겠지요? 형상적인 표현 속에 비낀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은 동물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형상적인 표현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거기에 비낀 의미를 학습한다면 지식의 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형상적 표현과 동물 세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북은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소위 기억력 대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후대 양성에도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기억수를 배우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는군요.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북의 두뇌 발달 교육의 기초인 주심산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그 두 번째 단계, 기억술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들도 높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억수를 배우면 정말 머리가 좋아집니까? 이런 견해가 아이들의 지적 발전을 억제하는 걸림돌입니다. 꾸준히 두뇌를 단련하게 되면 누구나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기억과 관련한 경기 대회들이 수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억술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김용직 사범대학 두뇌발달교육연구실에서는 지금 각이한 지능을 가진 각이한 교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술 교육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것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받은 박은심 교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기억 대가들을 키우는 것과 함께 기본은 전반적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여주어 학습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억술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뇌 발달 교육의 두 번째 단계인 기억술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기억술이란 기억을 도모하는 기묘한 묘리와 수법의 체계입니다. 기억술 교육이란 단어와 수, 그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계와 수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숙련시키는 과정에 지적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두뇌 발달 교육입니다. 기억술은 크게 기억 기계와 기억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 기계는 뇌수에 강한 자극을 주는 묘리입니다. 뇌수에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에는 상상과 감각, 과장, 면상 등이 있습니다. 기억수법은 연상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새겨놓아야 할 정보를 이전에 새겨진 정보와 잘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실내 한 가지를 잠깐 보기로 합시다. 자, 주일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용어 단어 5초 동안에 한번 기억해보자요. 그만. Doctor, dream, beautiful, tiger, swing, cookie, car, school, pyramid, shark, hippopotamus, leaves, octopus. 주일이 그 용어 단어 혹시 기억했나요? 나는 용어 단어들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했습니다. 의사가 꿈을 꾸렸는데 꿈에서는 아름다운 봄이 기억수법은 새김 방식과 새김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학생은 새김 방식의 한 가지인 연결법으로 단어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의 지적 활동은 거기에 참가하는 이 뇌신경 회로망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수를 배우는 과정은 대뇌의 많은 부위들을 보다 많은 부위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과정이고 또 이 뇌신경 회로망을 부단히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억술 교육을 두뇌 발달 교육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억술 교육은 학생들의 지능 발달과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교육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억술은 어린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인 시기 그리고 지어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조국이라는 무거운 두 글자를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깃발을 가슴에 붙이고 단 몇 초,
단 몇 분 만에 승부를 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 무게를 이겨내고 세계 최정상의 자리로 나아간 선수입니다.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거머쥔 백일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진이 제가 처음으로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1992년 제27차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결승 경기 전날 밤 전 한잠도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잠은 자야 돼갔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지. 누웠다가는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7번을 반복하다 나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눈은 충혈됐지, 머리는 땡하지. 야, 이거 오늘 경기는 다구나. 정말 그때 저는 솔직히 포기했댔습니다. 포기하다시피 했댔습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저는 마그네슘을 축 바르면서 얼굴을 축, 머리를 쳐드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 감독 동지하고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우리 감독 동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가 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감독든지 앞가슴에 단 공학기발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쨍 하면서 바짝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저걸 생각하는 자리로구나. 저기 나를 부르고 있구나. 저기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동작을 수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상대에 올라서 애국가가 울리고 광학기가 오르고 기자들이 나를 꽉 에워쌌는데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입이 딱 굳어져서. 숙소로 돌아올 때 우리 감독 동지는 그때까지 한마디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원래 우리 감독 동지는 대단히 엄격한 이런 감독이었습니다. 14살 때 내 생일날입니다. 그날 오늘은 내 생일인데 부담을 좀 낮춰주고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훈련장에 들어왔는데 웬걸 부담은 낮춰주기는커녕 아침 8시부터 시작한 훈련을 16시까지 점심도 다 건너뛰고 꼬딱 훈련 주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야, 체조 간두 같다,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니,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제가 숙소에 가서 트렁크를 다 들고서는 대학 정문으로 나가는데 우리 감독이 그 앞에 뚝 지켜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집에 갑니다. 나 체조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이 그때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나에게 가지고는 세계 패권은 거사하고 일반 운동선수로서의 구슬도 못해. 가자! 하면서 날 손잡고 끌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엄격하고 지독했던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칭찬 한마디 안 하나,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순간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감독이 두 눈에서 눈물이 정말 그냥 쫙쫙 흘러내렸는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나에게서 바란 게 과연 무엇이겠나? 세계 패권으로 금메달로 저걸 받으면 아들이 되라.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저국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국을 생각하는 소리로구나. 저국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감독이 나에게서 바란 게 과연 무엇이겠나? 세계 패권으로 금메달로 저걸 받으면 아들이 되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을 통제사회라고 하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북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직장이라고 하는군요. 직장이 평양이면 평양 근처에 살림집을 배정받는 것이지요. 주택이 모자라 집이 나올 때까지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기다리면 대개 해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독립유공자, 공훈자부터 입주하고요. 직장별로 할당이 내려오면 직장에서 토론하여 입주 순서를 정한다고 하니 별 불만은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인민에게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최근 려명거리를 비롯해 송신, 송화지구 등 화려한 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일부 자본을 댄 전주들에게 입주권을 배정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북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 경제 전반의 질서가 흐트러졌고 이때를 틈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명 돈주라고 하지요. 이들의 여유 자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 자금으로 흡수 활용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전반을 복원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 또한 소유와 매매를 허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고요.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 소유이며 거주자는 전기료 등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니까요. 아무튼 말이죠. 주택이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단순한 원리가 지켜진다는데 묘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군요. 못 산다고 무시하기 전에 무주택자가 없는 사회라는 사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